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창밖에 눈발이 제법 굵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이런 밤이면 따뜻한 아랫목에 배를 깔고 엎드려 옛날 이야기를 듣던 어린 시절이 생각나곤 합니다. 자,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이 늙은이의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이 명예와 예법을 목숨처럼 여기던 조선 땅. 그 중에서도 한양에서 한참 떨어진 외딴 시골 마을의 아린 A.H. 리인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을거디가 막 끝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초저녁이었지요. 마을길에는 누렇게 바램볕집 부스러기들이 굴러다녔고 저녁 연기가 굴뚝마다 피어올랐습니다. 아리는 해가 채지기도 전에 부엌 아궁이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17 꽃다운 나이였지만 그 아이의 어깨는 늘 무거운 짐이라도 진 듯 축 처져 있었지요. 아리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오라비의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라비는 혼이 난 뒤로 아내인 화영, 와영의 치마폭에 쌓여 제 누이 하나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가모라. 오라버니. 네이소. 죽. 아리는 끓고 있는 죽을 확인하러 온 오라비에게 저녁죽이 다 되었다고 말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죽 한 글자를 내뱉기까지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라비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차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아리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의 눈은 늘 그렇게 땅바닥만 향해 있었습니다. 솥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이 아이의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물기와 섞여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부엌은 추웠습니다. 젖은 지프로 불을 떼는지 매캐한 연기가 눈을 따갑게 했습니다. 후각 낡은 창호지 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이쳐 청각 아궁이의 불꽃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형님인 화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글쎄, 그 아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니까요. 가문의 수치예요. 수치. 아리는 저도 모르게 몸을 더욱 웅크렸습니다. 저 소리는 오늘 아침부터 내내 듣던 소리였습니다. 오늘은 집에 중요한 손님이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이름난 매파. BAAM의 할멈이 화영의 어린 남동생을 중매하러 오기로 한 날이었지요. 화영은 아침부터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아린을 닥달했습니다. 오늘은 절대 안방 근처에 얼씬도 마라. 저 말더듬이가 내 동생 앞길을 막을 셈이냐. 손님들 눈에 띄는 날엔 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줄 알아. 아리는 그저 고개만 주걱거릴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매파 할멈이 요란한 웃음소리와 함께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화영은 언제 그랬냐는 듯 버선발로 뛰어나가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목소리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아이고, 귀한 분이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셨습니다. 아리는 부엌대기처럼 부엌 구석에 숨어 차를 내갈 준비를 했습니다. 쟁반을 든 아린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화기애애한 웃음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차, 가져왔. 아린이 겨우 문지방을 넘으며 말하려던 순간 매파 할멈을 따라온 짓궂은 사내아이 하나가 아린의 모습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기 말더듬이다. 말더듬이. 놀란 아린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 바람에 쟁반이 기울었고 찻잔 하나가 마루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지고 말았습니다. 순간 안방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화영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는가 싶더니 이내 거짓 미소를 지으며 매파 할멈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지만 그 속엔 칼날 같은 도끼가 서려 있었지요. 대화. 어머나, 매파님, 놀라셨지요. 이 아이랍니다. 하늘이 가엾게도 입을 묶어버리시더니 보시다시피 손발도 성치 못하답니다. 우리 집안의 업보지요. 업보. 아이고, 아리나, 괜찮으냐. 다치진 않았고. 그 위선적인 걱정에 아리는 몸을 떨었습니다. 터르니. 죄송. 합니다. 터르니. 제가
아리는 깨진 찻잔 조각을 주우려 허둥대며 필사적으로 사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아린을 보며 손가락질하고 낄낄대기 시작했습니다. 말더듬이가 말한다. 으하하. 아린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그 자리를 뛰쳐나왔습니다. 그거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죄악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도망친 곳은 뒤뜰의 낡은 장작 창고였습니다. 그곳은 아린의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썩은 나무와 축축한 흙냄새가 나는 후각 그 어두운 곳에서 아린은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들썩였습니다. 한참 뒤 울음을 그친 아린은 품속에서 작은 것 하나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부엌 처마 밑에서 발견한 날개가 부러진 어린 참새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찻잔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하고 벌벌 떨던 아린의 손이 그 작은 새를 어루만질 때는 세상에서 가장 섬세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변했습니다. 품성, 비변수, 아린은 창고 구석에서 말린 약초, 아린이 몰래 산에서 캐어 말려둔 것이었지요. 를 꺼내 으깬 뒤 작은 새의 부러진 날개에 조심스럽게 발라주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어떤 망설임이나 서투름도 없었습니다. 오직 무한한 인내와 따뜻한 온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새는 아린의 손길이 편안한 듯 작은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린은 새를 조심스럽게 지프로 만든 둥지 안에 넣어주고는 어둠이 짙게 깔린 창고 구석에 다시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매파, 할멈의 요란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아린의 슬픔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바람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린의 작은 참새는 날개가 굳어 날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세상은 곧 얼어붙을 듯한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침내 온 마을을 하얗게 뒤덮는 첫눈이 며칠 밤낮으로 쏟아졌습니다. 천연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눈보라는 마치 길 잃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청각 가난한 초가집들의 문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린의 시련도 그 눈보라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사건은 화영이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귀한 비취 비녀가 사라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비녀는 가문의 대를 잇는 부녀자에게만 물려주는 귀한 폐물이었지요.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화영은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방 안의 물건들을 마구잡이로 뒤졌습니다. 어쩌면 조와 하늘이 무너질 일이야. 어머님이 물려주신 비녀가 감쪽같이 사라졌으니 난 이제 죽었구나.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화영이 꾸민 연극이었습니다. 실은 노름빚에 쪼들리던 친정 남동생에게 빚을 갚아주기 위해 그 비녀를 몰래 전당포에 맡겼던 것입니다. 며칠 뒤면 남편이 제사에 쓸 물건들을 점검할 터 그 전에 희생양이 필요했지요. 그리고 그 희생양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화영은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텅 빈 폐물함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무언가를 집어들어 남편 앞에 내던졌습니다. 묘사, 보세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아린의 낡은 명주 치마에서 뜯어낸 작은 옷고름 조각이었습니다. 아린이 늘 입고 다니는 누렇게 색이 바른 바로 그 치마였지요. 세상에, 저 천하의 배은망덕한 것 제가 걷어주고 입혀줬더니 감히 제 주인의 물건에 손을 대 저 말 못하는 벙어리인 척하더니 뒤로는 도둑고양이였어. 오라비는 싸늘한 눈으로 부엌 구석에서 떨고 있는 아린을 노려보았습니다. 아린아, 사실이냐? 아린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렁사. 아니, 차임을. 나는 만준요. 몰라. 변수 3. 결정적 사건 아린은 자신이 훔치지 않았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공포와 억울함 속에서 아이의 혀는 더욱 굳어버렸습니다. 아니다라는 그 간단한 한마디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라비의 얼굴이 실망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에게는 누이의 눈물보다 가문의 명예가 그리고 아내의 체면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 말더듬는 모습이 변수일, 진실을 말하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거짓을 숨기려는 완강한 저항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오라비는 차마 누이를 때리지는 못하고 주먹으로 문기둥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감히 네가 우리 가문의 얼굴에 먹칠을 해.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화영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린의 낡은 옷가지 몇 개를 싸서 눈밭 위로 내던졌습니다. 나가 이 도둑년아, 당장 꺼져. 아린은 울부짖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자신을 냉혹하게 바라보는 오라비와 승리감에 찬 미소를 숨기지 못하는 화영을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맨발로 하얀 눈밭에 내던져졌습니다. 밤은 깊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천연바람 소리는 아린의 희미한 울음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에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어 갔습니다. 아린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발길이 닿는 대로 마을 뒤편의 깊은 산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얼어 죽는 것이 낫겠지. 의식이 흐려질 무렵 아린은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아이는 그대로 깊은 눈 속에 고꾸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꺼져가는 아린의 시야에 저 멀리 눈보라 속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마치 도깨비불처럼 깜빡이는 아주 작은 등불빛이었습니다. 아린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습니다. 기어서라도 저곳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 불빛을 향해 처절하게 손을 뻗으며 기어가다 마침내 어느 초라한 움막집 문 앞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디서 얼어 죽든 상관없는데 왜 하필 남의 집 문 앞에서 죽는 게야? 거칠고 메마른 하지만 깊이가 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신이 든 아린이 눈을 떴을 때 자신은 딱딱한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낯선 사내가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준 에마인 대시윤이라는 사내였습니다. 한때는 한양에서 이름난 학자 양반이었으나 치열한 당파 싸움, 정치적 숙청에 휘말려 가문이 몰락하고 모든 것을 잃은 뒤 이 깊은 산 속에 숨어들어 옹기를 굽고 나무를 하며 연명하는 신세였지요. 민준은 본래 차가운 사람이 아니었으나 세상에 대한 원망과 절망이 그의 마음을 돌처럼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발견한 얼어붙은 소녀를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운명적 만남, 운마가는 엉망이었습니다. 흙먼지가 가득하고 깨진 옹기 조각들이 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한 구석의 화로에서는 장작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고 청각, 그 온기 덕분에 아린은 얼어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린은 몸을 일으켜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아린이 말을 더듬는다는 것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죽지 않았으면 됐네. 날이 밝는 대로 떠나게. 의지하지만 아린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떠날 곳이 없었습니다. 대신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간 사이 아린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일어나 그 지저분한 움막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옹기 조각들을 한쪽에 모으고 바닥에 흙먼지를 쓸어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되는 대로 쌓아둔 약초들을 후각 정성껏 다듬어 처마 밑에 다시 널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돌아온 민준은 깨끗해진 움막을 보고도 아무 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는 말없이 자신이 먹을 죽을 한 그릇 더 퍼서 아린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이 없는 남자와 말을 하지 못하는 여자. 대비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움막 안에는 민준이 빚는 옹기가 물레 위에서 돌아가는 소리와 아린이 조용히 불을 지피는 소리만이 채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뜨거운 무장아찌와 구수한 된장국, 미각 별거 다닌 음식이었지만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던 아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 온기가 얼어붙었던 아이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산에 진달래가 피기 시작할 무렵 민준의 움막에도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린이 정성껏 돌본 덕에 움막은 사람이 사는 온기로 가득 찼고 민준 역시 절망의 늪에서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흙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워 하나의 도자기를 빚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삶, 꺾여버린 기계, 그리고 어쩌면 아린을 만난 후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피어오른 작은 희망까지 모든 것을 담아낸 혼신의 역작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비추색을 띤 청자 질지상감 항아리였지요. 마침내 가마에서 불을 뗄 날이 왔습니다. 민주는 꼬박 사흘을 불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식은 가마의 문을 열던 순간 쨍그랑 막지만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항아리는 그 자태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으나 몸통 한가운데에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긴 금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이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탈하게 웃으며 그 항아리를 움막 뒤편에 깨진 사기 조각 더미에 던져버렸습니다. 묘사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체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산에서 구해온 독한 술에 취해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아리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버린 그 항아리가 마치 억울하게 내쳐진 자기 자신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아리는 횃불을 들고 사기 조각 더미로 갔습니다. 다행히 항아리는 산산조각 나지 않고 금이 간 채로 처박혀 있었습니다. 아리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아린의 비밀스러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민준을 위해 밥을 짓고 약초를 말렸지만 밤이 되면 등잔불 밑에서 깨진 항아리를 붙들었습니다. 그녀는 산에서 채취한 온나무에 썬 MI 진액을 조심스럽게 정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일하게 간직하고 있던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금가락지 NH는 연베이 엔지를 몰래 갈아 고운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변수의 품성, 그녀의 손길은 더 이상 말더듬이의 서툰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상처 입은 새를 치료하던 그 섬세하고도 무한한 인내심이 변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묘사 그녀는 숨을 참아가며 옷진에게 금가루를 섞어 항아리의 금이 간 틈을 한 땀 한 땀 메워나갔습니다. 그것은 수리쇼리가 아니라 마치 상처에 새살을 돋게 하는 치유의 과정과 같았습니다. 며칠 밤낮이 걸린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술에서 깬 민주는 평소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작업대 위에 그날 자신이 버렸던 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깨졌던 항아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흉측했던 균열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한 유려한 황금빛, 줄기 황금 균열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묘사 깨지기 전보다, 아니, 자신이 상상했던 그 어떤 완성품보다도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숨긴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아들여 가장 빛나는 부분으로 승화시킨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항아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사기 그릇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구석에서 불안한 듯 자신을 바라보는 아린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아린의 옷진액이 묻어 검게 변한 손가락과 금가락지가 사라진 반지를 보았습니다. 그제야 민주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벙어리라고, 쓸모없는 아이라고 생각했던 이 여린 아이가 자신을 절망에서 건져 올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리는 깨진 항아리를 치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깨진 민준의 마음을 치유한 것이었습니다. 네가. 민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항아리를 든 채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리는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어깨에 자신의 작은 손을 얹었습니다. 그 어떤 100마디의 위로보다 더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황금 균열 항아리에 대한 소문은 산을 넘어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상처를 황금으로 승화시킨 기적의 도자기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동시에 아린의 또 다른 재능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돌림병이 돌아 아이들이 열에 들끓었을 때
의원도 포기한 아이를 아린이 몰래 산에서 캐온 약초로 살려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린을 말없는 약손, 말없는 약손이라 부르며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좋은 소문은 화영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친정은 여전히 몰락하고 있었고 노름꾼 남동생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질투와 탐욕에 눈이 먼 화영은 어느 날 그 산속 움막을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우리 가문을 망신시킨 도둑년이 아니신가? 이런 누추한 곳에서 사내와 붙어먹고 있었구나. 화영은 여전히 도끼를 뿜어냈습니다. 하지만 움막 안으로 들어선 순간 그녀는 작업대 위에 민준을 보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혹시 한양의 민준 대감이 아니십니까? 몇 년 전 영모에 휘말려 사라졌다는. 화영의 집안은 한때 민준의 가문과 혼담을 주선하려 애썼기에 그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화영의 눈빛이 교활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엄청난 패를 쥐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하하. 이거 정말 재밌게 되었네. 나라의 역적이 말더듬이 도둑년과 숨어 살고 있었다니. 이 얼마나 기막힌 그림인가.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의 과거는 아직 청산되지 않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였습니다. 화영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내 남동생 빚을 갚아줄 돈이 필요해. 당장 내놓지 않으면 관아에 이 사실을 고하겠어. 역적을 숨긴 죄, 그리고 그와 작당한 도둑년의 죄, 둘 다 목숨을 부지하긴 어렵겠지 대립.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다시 찾아온 평화가 이렇게 쉽게 깨지는 것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준의 뒤에 숨어 벌벌 떨고만 있던 아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변화 그녀는 작은 몸으로 민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화영이 비웃었습니다. 뭐야, 이 벙어리가 뭘 어쩌겠다고. 아린은 온몸을 떨면서도 화영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굳어버린 혀를 움직였습니다. 크레이. 뭐라고? 유골. 우리 시푸. 우리 사람. 아린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키요. 괴롭? 체임. 하지. 와이. 괴롭히지 마. 묘사 그것은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피를 토하듯 쏟아낸 절규였습니다. 가오리 사람. 괴롭히지 마. 자신을 변호할 때는 한마디도 못했던 아린이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세상에 맞서 소리를 낸 것입니다. 민주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공포와 맞서고 있는 저 작은 뒷모습을 보며 가슴속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화영 역시 평생 자신 앞에서 고개도 못 들던 아린의 그 기백에 눌려 저도 모르게 한 걸음 주춤했습니다. 아린의 용기가 민준의 마지막 두려움을 깨부쉈습니다. 민준은 아린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녀의 곁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리고 화영을 향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가시오. 우린 줄 것이 없소. 고발하려거든 하시오. 우린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그 어떤 위협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처럼 보였습니다. 화영은 분노에 차서 떠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황금 균열 항아리와 말 없는 약손의 소문이 마침 그 지역을 순행하던 신임 현감이 대감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현감은 청렴 결백하기로 이름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기이한 항아리와 신비한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생겨 직접 그 움막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항아리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고 민준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민준이 도자기를 구운 비법을 적어둔 작업일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현감은 그 유려하면서도 힘있는 필체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 필체는 설마 인정론 옌정론을 쓰셨던 민준 학자가 아니시오. 이 현감은 민준이 한창 명성을 떨칠 때 그를 존경하던 어린 유생이었습니다.
대감 살아계셨군요. 소인은 대감이 영모에 가담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대감을 모함했던 간신배들이 몰락하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 현감은 민준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당장 자신과 함께 한양으로 돌아가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자고 간청했습니다. 운마간의 공기는 현감 대감의 열띤말로 뜨거워졌습니다. 한양, 벼슬길, 명예의 회복. 민준이 지난 세월 동안 꿈속에서조차 그리워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미로 민준의 마음이 복잡한 미로매의 융 속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존경의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이 현감과 방구석에서 불안한 듯 두 손을 마주잡고 고개를 숙인 아린 사이를 오갔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면 그는 다시 대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린은 말더듬이라는 치명적인 흠을 가진 도둑으로 몰렸던 누명을 쓴 여인. 예교조선의 엄격한 예법 속에서 아린은 결코 정식 사대부가의 안주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숨겨야 할 첩이 되거나 민준의 앞길에 큰 누가 될 뿐이었습니다. 야망이냐, 사랑이냐, 그는 잔인한 갈림길, 앵거레에 서 있었습니다. 아린은 민준의 고뇌를 읽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민준의 옷소매를 잡았던 손을 스르르 놓았습니다. 그가 자유롭게 날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민준이 무거운 입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시오. 현감 나으리, 지금 저자의 말에 속고 계신 겁니다.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풀어헤친 화영이 운막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질투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나으리 저 계집은 제 집에서 시어머니의 유품인 옥비녀를 훔쳐 달아난 천하의 도둑년입니다. 대립 화영은 아린을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게다가 저 꼴을 보십시오. 말도 제대로 못하는 벙어리입니다. 저런 천한 것이 어찌. 운막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 현감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굳었습니다. 아린은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며 다시금 그날의 악몽에 사로잡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민준에게 향했습니다. 희생 민준은 화영의 추악한 얼굴과 공포에 질려 파랗게 변한 아린의 얼굴을 천천히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을 헤매던 미로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단 하나의 길만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화영을 무시했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린에게 걸어가 떨고 있는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오칠과 약초로 거칠어진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그 손을 말입니다. 그리고 민주는 이 현감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는 아린의 손을 잡은 채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묘사 그것은 관직을 향한 절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향한 맹세였습니다. 나으리, 그의 목소리는 흙처럼 도자기처럼 단단했습니다. 소인은 이제 한양의 학자 민준이 아닙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작업대 위에 황금 균열 항아리를 가리켰습니다. 소인은 그저 깨진 그릇을 깁는 옹기장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곁에서 아린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도둑년도 벙어리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소인의 깨진 삶과 영혼을 저 항아리처럼 황금으로 기워준 묘사 소인의 아내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야망과 과거의 영광을 기꺼이 버렸습니다. 사랑이라는 갈림길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움막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말이 맞소이다. 내 누이는 도둑이 아니오. 초췌한 몰골의 사내. 바로 아린의 오라비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죄책감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종이 쪽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이 이것이 제처가 옥비녀를 맡긴 전당포의 전표요. 증거 오라비는 눈물을 쏟아내며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아내의 거짓말에 속아 제 누이를 내쫓은 일,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고 누이를 찾아 헤맨 날들, 그는 땅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아린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아린아,
이 오라비가 죽일 놈이다. 화영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이 현감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저 천인 공노할 여인을 당장 끌어내라. 관아에 하옥하고 엄히 다스릴 것이다. 화영은 비명을 지르며 관졸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인과응보 그녀는 가문의 명예를 그토록 중시했지만 결국 자신의 모든 명예를 잃고 가장 치욕스러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결말 민준과 아리는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현감은 두 사람의 깊은 사랑과 희생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는 민준의 억울한 누명을 공식적으로 벗겨주었지만 벼슬을 강요하는 대신 두 사람의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현감은 그들이 살던 산기슭에 기름진 바독토 한 떼기와 마음껏 그릇을 구울 수 있는 번듯한 가마가마를 지어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산에 꽃이 피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천연, 희망, 낡은 움막은 온기가 도는 단정한 초가집이 되었습니다. 상징 따사로운 햇볕이 드는 툇마루에 아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땅바닥을 보지 않았습니다. 단정하게 쪽진 머리를 한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그녀의 무릎 앞에는 3살 배기 사내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린이 마당에 핀노란 민들레를 가리켰습니다. 바라이우어. 꽃. 그녀의 말은 여전히 조금 더뎠지만 그 속에는 어떤 두려움이나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아린을 돌아보며 낭낭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꽃엄마. 꽃. 아린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당에서는 민준이 물레물레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왕실에 진상할 화려한 청자를 빚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족들이 밥을 담아 먹을 소박하지만 튼튼한 백자 그릇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레를 돌리다 말고 툇마루의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깊은 눈에 따뜻한 햇살이 가득 감겼습니다. 타닥. 가마에서 장작 타는 소리와 위잉. 물레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 청각과 어우러져 산골짜기에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야기꾼의 에필로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들은 말입니다. 완벽하고 흠없는 것만을 귀하다 여기지요. 하지만 보십시오. 가장 깊은 상처가 가장 눈부신 황금이 되기도 하고 가장 어눌한 말이 가장 진실한 마음을 전하기도 한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어쩌면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가장 아픈 틈을 기꺼이 자신의 온기로 메워주는 것. 자, 이제 정말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 편안한 꿈 꾸시길.